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선생입니다. 어린 시절 연말에 동네 서점에서 책을 사러 가면 언제나 보던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00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작품 입고라는 문구였죠. 그럼 홀린 듯 매대로 가서 일단 한 권 집어넣고 오는 것이 당연시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의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에는 그 작가의 작품들이 올라가 있었죠. 저는 미리 읽었다는 묘한 자부심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런 권위의 상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이자 동양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한강 작가가 타게 되었다니 우선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걸 축하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강 작가와 이어진 작은 인연과 제 독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시청을 중지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우실 듯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더욱 불편해지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아 축하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영상은 공적인 자리이니 그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미 대가를 이룬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89년도)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유리의 한 주택을 찾았습니다. 대학에서 함께 문학을 공부하던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만들어진 자리였죠. 당대 한국 소설 문학의 대가이신 한 분을 직접 만나 뵙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한 해 전인 1988년 해변의 길손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신 한승원 선생님이셨습니다. 서재에서 기다리는 동안 집 전체를 감싸도는 냄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책방에서나 날 법한 냄새였죠.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이 가족이 사는 방식이 느껴졌습니다. 제 친구의 천재성이 이런 가풍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짐작도 할 수 있었죠. 철저히 공부하고 분석한 후 소설을 쓰신다는 대가의 가르침은 큰 울림으로도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차도 한잔 얻어 마시고 이런저런 질문도 해가며 참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강 작가는 아버지나 오빠와는 달리 시를 쓰고 있었죠. 그 오빠이자 제 친구는 소설을 썼었고 아버님도 소설을 쓰셨었죠. 저는 우스갯소리로 한신의 소설 창작 공장을 차리셔도 좋겠다고 했고 한승원 선생님은 참 좋은 발상이라면서 문패를 바꿔달아야겠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한강 작가는 시로 먼저 문단에 데뷔했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다음 해에는 소설로도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는 한강 작가가 소설로 당선된 다음 해에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소설가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필명은 한동님이었고 그가 쓴 유령이라는 단편집은 지금도 제 서가에 꼽혀 있을 정도로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신의 소설 창작 공장은 본격적인 장을 여는 듯 보였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초창기 한강 작가의 작품은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오빠인 한동님 작가의 문장이 더 마음에 들었죠. 그 당시에도 저는 서사비평을 전공하고 있었던 터라 나름의 확고한 신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제 신념에 비춰봤을 때 한강 작가의 작품에서는 뭔가 치열함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문장도 너무 서정적인 것으로 여겨졌고요. 소설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워낙 다양한 장르의 특성들을 전부 흡수하며 자라난 문학의 한 유형이니까요. 하지만 제게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해준 비유적 정의들은 존재합니다. 그중 게오르그 루카치는 그에 져서 소설의 이론에서 소설이란 현대의 문제적 개인이 본래의 정신적 고향과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나서는 동경과 모험에 가득 찬 자기 인식애로의 여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형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1980년대 소설을 공부하고 있던 제겐 금과 옥저와도 같은 정의였죠. 제게 있어 소설이란 정연한 논리를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격하며 그를 통해 인간의 삶을 변증법적으로 발전시키는 장르라고 여겨졌으니까요. 그런 제게 소설을 쓴다는 일은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한승원 선생님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제를 담아낼 수 있는 건조하면서도 논리적인 담론을 생산해내는 것이 소설의 과업이라고까지 믿었습니다. 그런 제게 감수성 넘치는 한강 선생의 책들은 감동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빠인 한동림 작가의 책은 아버지와 딸의 중간에 놓여져 있었다는 생각도 이제는 해봅니다. 특히 그의 단편집 유령에 실려있는 흐린 흑백 사진 속의 새벽새는 제 추측을 확신케 해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한교라는 이름으로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아동도서 시장의 베스트셀러인 받침없는 동화 시리즈가 이 친구 작품이죠.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채택될 정도로 교육적인 효과도 높은 책을 쓴 친구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한강 작가는 오빠와 아버지 사이에서 주눅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했죠. 재능이 있는 친구인데 왜 방황하고 있는지 안타깝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읽어보려고 서가를 뒤져보니 안 보이네요. 이 책에서 어렴풋이 한강 작가가 이제 자기 길을 찾아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문체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뭔가 오래 묵은 생각이 풀려나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연작으로 구성된 3편을 읽어나가면서 뭔가 카프카를 닮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특히 몽고반점이 제게는 그랬습니다. 형부와의 관계 장면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내용들에서는 카프카의 선고라는 소설이 연상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생각을 괴롭히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새치여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 가슴만이 여유 있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카프카라면 보다 상징적으로 썼거나 그저 외면해버렸을 법한 현실인식을 보여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책으로 맨부커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진심 기뻤습니다. 한국의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강 서색이 좀 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년이 온다는 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강 작가 본인이 맨부커상을 채식주의자로 수상한 뒤 채식주의자보다 소년이 온다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한국에 들렀을 때 한 권 구해서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도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집에 책도둑이 있는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가 노벨상 수상을 이끈 대표작이라고 말하더군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읽어보지 못했기에 그분들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문학계, 특히나 비평계를 오래 떠나있던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소년이 온다를 읽는 일은 지독히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이 당한 고통의 역사적 기록을 읽는 일은 물론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들의 생생한 증언은 우리의 피를 끓게 하고 그들의 묘지명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자의 고통이고 타인의 역사입니다. 결코 우리의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죠. 그러나 한강 작가의 제가 싫어하던 그 감수성 어린 문장들은 그 고통을 우리의 것으로 치환시켜버립니다. 얘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얘가 방송 오퍼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병에 내가 꽂은 양초 불꽃놀이. 책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죽은 뒤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우리의 삶이 점차 장례식이 되어가는 것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강 작가의 서정적 문체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만나면서 책을 읽는 우리에게 그 고통이 현존하는 것임을 체험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이 온다 출판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그녀 스스로 압도적 고통 속에서 소설을 썼다고 말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 스스로 그 모든 역사의 아픔을 공감하고 체험했기에 우리에게도 온전히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소년이 온다의 책장을 넘기는 일은 두렵고 무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우리는 한강 작가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을 되새겨야만 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또 세상은 왜 이렇게도 아름다운가. 이 주제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궁금증이겠죠. 한강 서생의 노벨상 수상이 계기가 되어 우리 모두 이런 화두 하나 마음에 두고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를 성장시켜준 많은 분들 중 제 대학원 과정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명작을 정의하는 것은 쉽다. 책의 첫 장을 넘길 때의 우리와 마지막 장을 넘길 때의 우리를 비교했을 때 마지막 장을 넘긴 우리가 성장하고 달라졌다고 느끼게 만든 바로 그 책은 명작이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강 선생의 책이 그런 경험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최은생이었습니다.